여보, 제발 나를 놓지 마요. 설아가 절벽 끝에 매달린 채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었지요. 남편 민준혁은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어요. 그리고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미안하오. 설아, 당신이 없어야 내가 살 수 있어. 설아의 비명이 절벽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8년을 함께한 아내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남편. 조선 팔도를 통틀어 이토록 잔인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여인이 3년 후 남편의 재혼 잔칫날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벙어리 머슴과 함께 말이에요. 그날 잔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그 끔찍한 밤이 있기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정조 12년 봄이었지요.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고을에 설아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설아는 중인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역관으로 청나라를 오가며 무역을 했지요. 덕분에 재산이 많았습니다. 설아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글도 배웠고 그림도 배웠습니다. 검은고도 칠 줄 알았지요. 양반과 규수 못지않은 교양을 갖췄어요. 하지만 중인은 중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반이 될 수는 없었어요. 설아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설아를 키웠지요. 설아야, 너는 내 전부란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설아가 20이 되던 해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이었지요. 이름은 민준혁. 민준혁의 집안은 원래 명문 양반가였어요. 증조할아버지는 판서까지 지냈습니다. 집안이 번창했지요. 하지만 아버지 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귀양을 갔습니다. 가산이 몰수되고 집안이 풍비박산났지요. 민준혁은 어린 나이에 고아나 다름없이 되었어요. 친척 집을 전전하며 겨우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글 읽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언젠가 과거의 급제에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 그 일념 하나로 살았어요. 민준혁은 25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보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책도 살 수 없고 선생님을 모실 수도 없었지요. 그때 중매가 들어온 거예요. 중인 집안 외동딸, 지참금이 어마어마하다고. 민준혁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양반이 중인 집안 딸을 아내로 맡는다는 건 치욕이었거든요. 양반의 자존심이 있지. 중인에게 장가를 든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민준혁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자존심도 소용없었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지참금으로 과거 공부를 할 수 있다. 급제하면 벼슬을 얻는다. 벼슬을 얻으면 다시 양반으로 우뚝 설 수 있다. 그때 가서 중인 출신 아내는 버리면 그만이다. 민준혁은 계산을 마쳤습니다. 좋다. 혼인을 하겠다. 민준혁은 혼례를 승낙했어요. 설아는 민준혁을 처음 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준수한 얼굴, 선비다운 품격이 있었지요.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설아는 그게 야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분이 내 남편이 된다니. 설아는 행복했습니다. 혼례날이 왔어요. 설아의 아버지는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역관댁 사위가 양반이래. 몰락했다지만 그래도 양반 아니냐. 중인 주제에 양반을 사위로 삼다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설아의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혼례를 치렀어요. 설아의 아버지는 사위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집을 사주었어요. 한양 근처에 있는 기와집이었지요. 논밭도 주었습니다. 소작인까지 딸려 보냈어요. 노비도 5명이나 보냈지요. 민준혁이 과거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위, 내 딸 하나 잘 부탁하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게. 설아의 아버지는 사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민준혁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인어른, 반드시 설아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설아의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좋은 사위를 얻었구나. 우리 설아가 행복하겠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몰랐지요. 민준혁의 말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을. 민준혁은 설아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중인 출신 아내. 그건 민준혁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치욕이었지요.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민준혁은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민준혁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서방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혁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요. 친구들과 술 한잔 했소. 잔소리 말고 자시오. 민준혁은 옷도 벗지 않고 한쪽 구석에 누워버렸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삼켰어요. 왜 이러실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설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서방님 마음이 열리실 거야. 설아는 그렇게 믿었어요. 다음 날부터 설아는 열심히 시중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지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지요.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밤에는 남편의 발을 주물러 드렸어요. 서방님, 피곤하시죠? 발 좀 주무를게요. 설아가 다가가면 민준혁은 몸을 피했습니다. 됐소. 그냥 저리 가시오. 설아의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혁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설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밥상을 받을 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요. 설아가 말을 걸면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어요. 설아는 울었습니다. 혼자 방에서 밤마다 울었지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웃었어요. 내가 더 잘해야 해. 그러면 언젠가 서방님 마음이 열리실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설아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설아야, 잘 지내느냐? 설아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잘 지내요.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살폈어요.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지요. 정말 괜찮은 거냐? 사위가 잘해주더냐?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방님이 잘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설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딸이 괜찮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요. 알았다.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아버지는 돌아갔습니다. 설아는 아버지가 떠난 후 울었어요.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요. 2년이 지났습니다. 설아의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어요. 설아는 급히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며칠을 앓다가 눈을 감으셨지요. 설아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설아는 통곡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설아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설아에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준혁이 관리를 맡았지요. 그때부터 민준혁의 태도가 살짝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설아에게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설아, 많이 힘들었소. 내가 못해준 게 많소. 민준혁이 처음으로 다정한 말을 했어요. 설아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서방님 마음이 열리셨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민준혁은 재산 때문에 태도를 바꾼 것뿐이었지요. 장인이 살아있을 때는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장인이 죽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민준혁 손에 들어왔지요. 민준혁은 재산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과거 공부에 돈을 들였어요. 좋은 선생을 모시고 좋은 책을 샀지요.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도 마셨습니다.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방님이 출세하시면 나도 좋은 거니까. 설아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3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혁이 드디어 과거에 급제했어요. 서방님, 축하드려요.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5년 동안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구나. 드디어 서방님이 벼슬길에 오르시는구나. 설아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민준혁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급제를 하고 나니 중인 출신 아내가 더욱 눈에 거슬렸어요. 내가 벼슬을 하려면 좋은 집안과 연을 맺어야 해. 그러려면 이 여자가 걸림돌이야. 민준혁은 설아를 쳐다보며 생각했지요. 처음부터 이 여자는 돈줄이었을 뿐이야. 이제 과거에 급제했으니 더 이상 필요 없어.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벼슬을 얻어야 했거든요. 또 2년이 지났어요. 민준혁은 작은 벼슬을 얻었습니다. 종육품 참봉이었지요. 대단한 벼슬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민준혁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어요. 정승 판서가 되고 싶었지요. 그러려면 권력 있는 집안과 연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혁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판서 대감의 연회에 초대받은 거예요. 판서 대감 이름은 홍대용. 이조 판서를 지낸 권력자였지요. 조정에서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민준혁은 연회에 갔어요. 화려한 저택, 수많은 양반들, 사내 진미가 가득한 잔치상. 민준혁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권력을 갖고 싶다. 민준혁의 야망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판서 대감의 딸 홍연아였습니다. 20의 나이에 빼어난 미모, 양반가의 기품이 넘쳤지요. 비단 옷을 입고 비녀를 꽂은 모습이 눈부셨어요. 민준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 여자와 결혼할 수만 있다면, 판서 대감의 사위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한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민준혁은 판서 대감에게 접근했습니다.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었지요. 술자리에서 시를 읊어 재능을 뽐냈어요. 판서 대감은 민준혁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자네 재주가 좋구나. 앞으로 크게 될 인재야. 과찬이십니다, 대감. 민준혁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연회가 끝난 후 판서 대감이 민준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네 아내가 있다던가? 판서 대감이 물었어요. 민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민준혁은 결심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지요. 아내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판서 대감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젊은 나이에 호라비가 되었구나. 불쌍하군. 민준혁은 슬픈 척 고개를 숙였어요. 네, 대감. 아직 재혼은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서 대감은 민준혁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준수한 외모, 과거 급제자, 재능도 있다. 나쁘지 않군. 자네 같은 인재가 혼자 사는 건 안 될 일이야. 우리 딸이 마침 홍기가 찼는데 민준혁의 심장이 뛰었어요. 바로 이거야. 바로 이 기회야. 민준혁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의 은혜가 만극합니다. 소인 같은 자가 어찌 대감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기도 하지. 내가 보는 눈이 있네. 자네라면 내 딸을 맡길 수 있어.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 대감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판서 대감은 흡족하게 웃었어요. 좋아. 내 자네를 사위로 삼겠네. 민준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내가 판서 대감의 사위가 되는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설아, 아직 살아있는 아내. 설아가 살아있으면 판서 대감의 딸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혁은 집으로 돌아오며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혼을 하자고 하면 설아가 순순히 응하지 않을 거야. 8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혼하자고 하면 난리가 날 거야. 그렇다고 억지로 내쫓으면 소문이 날 거야. 판서 대감이 알면 혼인이 깨질 거야. 민준혁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설아가 죽으면 되지 않을까?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민준혁은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다니. 8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밤마다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판서 대감의 딸, 권력, 부귀영화, 설아만 없으면 모든 게 내 거야.
결국 민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설아를 없애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민준혁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죽일까? 독약을 먹일까? 아니야, 흔적이 남아. 목을 조를까? 아니야, 힘이 들어.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로 위장하는 거야. 민준혁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닷가 절벽. 거기서 밀어버리면 된다. 사고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 거야. 어느 날 민준혁이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설아, 내일 바닷가로 나들이를 가는 게 어떻겠소? 설아는 깜짝 놀랐어요. 결혼하고 8년. 남편이 먼저 나들이를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서방님? 그렇소. 요즘 내가 너무 바빴소. 벼슬에 급제하느라 당신한테 소홀했소. 미안하오. 설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서방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8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고마워요, 서방님. 정말 기뻐요. 설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레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뭘 입을까? 어떤 비녀를 꽂을까? 설아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가마를 타고 반나절을 갔지요.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높은 절벽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가 절벽 아래로 부서지고 있었지요. 경치가 정말 좋구려. 민준혁이 말했어요. 설아는 행복했습니다. 네, 서방님. 이렇게 함께 나오니 정말 좋아요. 8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동안 미안했소. 앞으로는 자주 함께 다니겠소. 민준혁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설아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드디어 서방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설아는 남편에게 기대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준혁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차갑게 굳었지요. 민준혁이 설아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설아는 비명을 지르며 절벽 끝으로 밀려났지요. 서방님, 설아는 아슬아슬하게 절벽 끝에 매달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바위 틈을 붙잡은 거예요. 손톱이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여보, 제발 나를 살려줘요. 설아가 애원했습니다. 민준혁은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미안하오, 설아. 하지만 당신이 없어야 내가 살 수 있소. 무슨 말이에요? 서방님, 제발. 판서 대감의 사위가 되려면 당신이 없어져야 하오. 설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판서 대감? 그게 무슨... 당신의 중인 신부는 내 앞길에 방해만 될 뿐이야. 당신이 죽어야 내가 판서 대감의 딸과 결혼할 수 있소. 설아는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8년을 함께한 남편이, 친정 재산까지 쏟아부어 뒷바라지한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하다니. 서방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8년 동안 진심이 아니었어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민준혁은 비웃었어요. 사랑? 중인 출신인 당신을 내가 왜 사랑하겠소? 당신은 그저 돈줄이었을 뿐이야. 과거 공부에 필요한 돈, 그게 당신의 가치였소.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시중들던 나날, 남편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던 밤들, 언젠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버틴 세월. 그게 다 무의미했구나. 처음부터 서방님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서방님, 8년 동안 제가 얼마나... 입 닥치시오. 민준혁이 소리쳤어요. 당신의 징징거림에 8년을 참았소. 이제 그만이오. 민준혁은 설아의 손가락을 짓밟았습니다. 설아의 손이 미끄러졌어요. 아니, 서방님, 설아의 손이 바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추락했지요. 아, 설아의 비명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준혁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컴컴한 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끝났군. 민준혁은 돌아섰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판서 대감의 사위가 될 수 있다. 이제 부귀영화가 내 거야. 민준혁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과연 설아는 그렇게 죽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늘이 도왔어요. 절벽 아래에는 바다가 아니라 작은 모래톱이 있었거든요.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지만 썰물 때는 드러나는 모래톱이었지요. 설아가 떨어질 때 마침 썰물이었습니다. 설아는 모래톱에 떨어졌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충격이 컸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갈비뼈가 부러졌는지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요. 팔도 다쳤습니다. 다리도 다쳤어요. 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설아는 모래 위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바닷물이 조금씩 설아에게 다가왔어요. 이대로면 설아는 익사할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한 사내가 모래톱을 걷고 있었습니다. 밤에 조개를 줍던 사내였지요. 사내는 쓰러진 설아를 발견했어요. 사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벙어리였거든요. 하지만 급한 건 알았어요. 물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사내는 설아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절벽 위로 올라갔어요. 힘든 일이었습니다. 설아가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사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내는 설아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었지요. 사내의 이름은 바우였어요. 마을에서 벙어리 머슴으로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바우는 설아를 오두막 안에 눕혔어요. 불을 피워 설아를 따뜻하게 해주었지요. 산에서 약초를 캐다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밤새 설아 곁을 지켰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설아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인지 몰랐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지요. 여기가 어디야? 설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바우가 다가왔어요. 말소리가 아니었지요. 그냥 웅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설아는 고개를 돌려 바우를 봤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사내였어요. 얼굴은 때에 절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맑았어요. 걱정스러운 눈으로 설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바우는 또 웅얼거렸습니다. 손짓으로 물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물을 떠다 설아의 입술에 대주었지요. 설아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자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설아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바우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설아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바우는 정성껏 설아를 돌봐주었습니다. 죽을 끓여 먹여주었어요. 약초를 캐다 상처에 발라주었지요. 밤에는 문 앞을 지키며 설아를 지켜주었습니다. 설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열흘이 지나자 눈을 제대로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바우는 한결같았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지요. 설아가 춥지 않도록 불을 피워주었어요. 배고프지 않도록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곁에 있어 주었지요. 설아는 감동했어요. 남편은 8년 동안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설아는 바우에게 물었습니다. 바우야, 너는 왜 나를 구해줬어? 바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대신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썼습니다. 사람이니까. 설아는 놀랐어요. 너 글을 알아? 바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에 또 글씨를 썼지요. 옛날에 배웠습니다. 설아는 의아했어요. 머슴이 글을 안다고? 그것도 이렇게 반듯한 글씨를? 너 원래 머슴이 아니었구나? 바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말해야 할까? 말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설아의 눈을 보니 말하고 싶어졌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눈이었거든요. 바우는 천천히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저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설아는 숨을 멈췄어요. 배신? 바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에 긴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저는 원래 양반가의 자제였습니다. 설아는 눈을 크게 떴어요. 양반가 자제? 아버지는 암행어사였습니다. 바우는 계속 썼어요. 아버지는 정의로운 분이셨지요.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관리들을 벌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설아는 숨을 죽이고 읽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큰 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바우의 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이조판서 홍대용, 설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홍대용, 판서대감, 남편이 사위가 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사람. 홍대용은 고을 수령들과 결탁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이중으로 걷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지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오는 잠시 멈췄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증거를 모아 임금님께 올리려 하셨습니다. 설아는 다음 글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홍대용이 먼저 손을 썼습니다. 바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홍대용은 아버지에게 역적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아버지가 역모를 꾸몄다고 거짓 증거를 만들었지요. 설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셨습니다. 바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설아는 바오의 손을 잡았어요. 바오야. 바오는 계속 썼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15살이었어요.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도망 다녔지요. 하지만 홍대용의 부하들이 저를 찾아냈습니다. 바오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썼지요. 그들은 저를 붙잡아 혀를 잘랐습니다. 설아는 눈을 크게 떴어요. 혀를. 바오는 입을 벌렸습니다. 혀가 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오의 혀를 자른 거였지요. 아버지의 일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고.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오야, 너도 나처럼. 바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당신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아니까요. 설아는 바오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 울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배신당한 사람들끼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돌아가면 어떻게 되지? 남편은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살아서 돌아가면. 설아는 두려웠습니다. 바오가 다가왔어요. 땅에 글씨를 썼지요.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설아는 바오를 바라봤습니다. 복수? 남편에게 복수? 그러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바오는 또 글씨를 썼어요. 저도 복수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설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의 복수? 바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바오는 잠시 멈췄다가 썼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가 바로 홍대용, 판서대감입니다. 설아의 눈이 커졌어요. 판서대감? 그 이름, 남편이 사위가 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사람, 나를 죽인 이유가 된 바로 그 사람. 바오는 글씨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은 판서대감의 사위가 되려고 당신을 죽이려 한 것이지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바오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우리의 적은 같은 사람입니다. 판서대감과 당신의 남편, 함께 복수합시다. 설아는 바오의 눈을 바라봤어요. 맑고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어떻게 할 거야? 바오는 미소를 지었어요. 땅에 썼지요. 아버지가 남긴 증거가 있습니다. 설아는 놀랐어요. 증거? 네. 판서대감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가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숨겨두셨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데? 바오는 고개를 들어 멀리 산을 바라봤어요. 저 산 너머 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설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를 찾아서 임금님께 올리면 판서대감이 벌을 받는다. 남편도 함께 몰락한다. 좋아. 함께 하자. 설아가 말했습니다. 바오는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오는 설아를 데리고 아버지가 증거를 숨겨둔 곳으로 갔어요. 며칠을 걸었습니다. 깊은 산속이었지요. 마침내 오래된 절이 나타났어요. 작은 암자였습니다. 여기야? 설아가 물었어요. 바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에는 늙은 스님 한 분이 계셨어요. 스님은 바오를 알아봤습니다. 바오냐? 살아있었구나. 스님은 바오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내 아버지가 이곳에 무언가를 맡기고 가셨단다. 내가 올 줄 알았어. 스님은 바오를 절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래된 탑이 있었어요.
여기 아래 묻혀 있단다. 바오는 땅을 팠습니다. 설아도 함께 팠지요. 얼마 후 나무 상자가 나왔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두루마리 여러 개가 들어 있었어요. 바오 아버지가 암행어사로 활동하며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판서 대감 홍대용의 비리,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증거, 뇌물을 받은 기록, 세금을 횡령한 장부, 역적으로 몰아 죽인 사람들의 명단. 설아는 두루마리를 읽으며 분노했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백 가구가 재산을 빼앗겼지요. 홍대용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바오의 아버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바오는 땅에 글씨를 썼어요. 이제 이걸 임금님께 올려야 합니다. 설아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임금님을 만날 수 있어? 바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오는 다시 땅에 썼지요. 아버지의 벗이 한 분 계십니다. 예전에 암행어사로 함께 일하셨던 분이지요. 지금은 의금부에 계십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을 찾아가자. 두 사람은 한양 근처로 갔습니다. 조심해야 했어요. 설아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안 되었거든요. 남편이 알면 또 죽이려 들 테니까요. 설아는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쓰개치마를 쓰고 다녔지요. 바오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벗을 찾았어요. 그분의 이름은 이알림이었습니다. 의금부 도사로 있었지요. 바오가 찾아가자 이알림은 깜짝 놀랐어요. 바오냐? 이알림은 바오를 알아봤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이알림은 바오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해드려서 평생 가슴에 한이 맺혔다. 바오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이알림은 두루마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바오가 땅에 글씨를 썼지요. 아버지가 남기신 증거입니다. 홍대용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예요. 이알림은 두루마리를 펼쳐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런 악행을. 이알림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알겠다. 내가 반드시 임금님께 올리겠다. 바오는 또 썼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뭐든 말해라. 이분은 제가 구한 분입니다. 홍대용의 예비 사위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이알림은 설아를 바라봤어요. 설아가 쓰개치마를 벗고 절을 했습니다. 저는 민준혁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저를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 했습니다. 이알림은 눈을 크게 떴어요. 민준혁? 그자가, 네, 판서 대감의 사위가 되려고 저를 없애려 한 겁니다. 이알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자의 죄도 함께 밝히겠소. 바오와 설아는 기다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지요. 소식이 없었어요. 설아는 불안했습니다. 바오야, 괜찮을까? 바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땅에 썼지요. 이알림 대감은 신중한 분입니다.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이알림이 바오를 찾아왔어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지요. 성공했다. 이알림이 외쳤어요. 임금님께서 증거를 보시고 대노하셨다. 홍대용을 체포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바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아도 울었어요. 정말이에요? 이알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이 아니다. 바오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졌다. 바오, 내 가문이 복권되었다. 바오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이알림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교지였습니다. 이건 임금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바오는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받았어요. 바오, 내게 암행어사의 직책을 내리셨다. 설아는 놀랐어요. 암행어사? 이알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바오 아버지가 암행어사였으니 그 아들에게 같은 직책을 내리신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으라는 뜻이지. 바오는 교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이알림이 또 말했어요. 그리고 민준혁의 일도 알아봤다. 설아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자가 판서 대감의 딸과 혼례를 올린다고 하더군. 열흘 후에 설아의 눈이 커졌어요. 혼례? 그래.
아내가 죽었다고 속이고 재혼하려는 거지. 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고 재혼을 하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바오가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 잔칫날에 나타납시다. 설아는 바오를 바라봤어요. 잔칫날에? 바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민준혁의 죄를 밝히는 겁니다. 설아는 이해했어요. 그래, 그날 나타나서 모든 것을 밝히는 거야. 민준혁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좋아, 그렇게 하자. 설아와 바오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드디어 혼례날이 왔습니다. 한양의 큰 저택에서 화려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판서 대감의 딸과 민준혁의 혼례. 온 한양의 양반들이 모여들었지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 사내진미가 가득한 잔치상,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혁은 기분이 최고였어요. 드디어 판서 대감의 사위가 되는 날. 이제 나는 한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축하하오, 신랑. 판서 대감의 사위가 되셨으니 전도가 양양하시겠소. 민준혁은 축하 인사를 받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8년 전 중인 집안딸과 결혼했던 것은 까맣게 잊었어요. 절벽에서 밀어버린 아내도 잊었지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권력, 부귀영화, 모든 게 내 거야. 바로 그때였어요. 잔치마당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 누가 온다? 저 여인은 누구지? 저 사내는 암행어사 복장 아니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민준혁은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관복을 입은 사내, 암행어사의 복장이었지요. 또 한 사람은 비단옷을 입은 여인, 머리를 정갈하게 빗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혁은 처음에 몰랐어요. 여인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보였지요. 민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설아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 절벽에서 밀어버린 그 여자가 살아서 나타난 거예요. 서방님, 아니 민서방, 오랜만입니다. 설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래? 서방님이라고 불렀어? 신랑에게 아내가 있었단 말이야? 민준혁은 뒤로 물러났어요. 귀신이냐? 내가 왜 여기에? 설아는 비웃었습니다. 귀신? 아니에요. 나는 살아있어요. 당신이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지요. 민준혁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이 인연이 미쳤구나. 무슨 헛소리냐? 설아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비녀였습니다. 금으로 만든 비녀. 봉황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게 뭔지 알아요? 민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비녀, 설아를 밀 때 빼앗았던 비녀. 바다에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당신이 나를 절벽에서 밀 때 떨어뜨린 내 비녀예요. 증거로 남겨뒀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절벽에서 밀었다고?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세상에 저런 놈이. 민준혁은 발버둥 쳤어요. 거짓말이야. 전현이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바로 그때 암행어사 복장을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오였어요. 벙어리 머슴이었던 그 사내가 암행어사의 복장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지요. 암행어사다. 진짜 암행어사야. 바오는 민준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네, 이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오는 어렵게 말을 이어갔어요. 혀가 반밖에 없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지요. 네, 이놈. 민준혁? 아내를 죽이려 한 대죄를 어찌 씻으려 하느냐? 민준혁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당신은 누구야? 바오는 품에서 교지를 꺼냈습니다. 마패도 꺼냈지요. 나는 임금님께서 내리신 암행어사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진짜 암행어사래. 마패가 있어. 임금님이 보내신 거래. 바오는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은 저 파렴치한 자를 즉시 압송하라. 예. 포졸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민준혁을 잡았습니다. 민준혁은 발버둥 쳤지요. 이럴 수 없어. 나는 판서 대감의 사위야. 판서 대감, 저를 살려주십시오.
민준혁은 판서 대감을 찾아 소리쳤어요. 하지만 판서 대감 홍대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우가 말했어요. 판서 대감, 홍대용은 이미 체포되었다. 민준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뭐라고? 설아가 다가왔습니다. 판서 대감은 역적으로 잡혀갔어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죄로요. 민준혁은 무릎이 풀렸어요. 그럴 리가. 설아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판서 대감의 사위가 되려고 나를 죽이려 했지요. 하지만 그 판서 대감이 역적이 되었으니 당신의 꿈도 끝난 거예요. 민준혁은 바닥에 엎드렸어요. 살려줘. 제발 살려줘. 설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 나도 똑같이 빌었어요. 살려달라고. 절벽 끝에 매달려서. 하지만 당신은 내 손을 밟았지요.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설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 8년 동안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친정 재산까지 다 가져다 바쳤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런 당신을 어떻게 용서해요? 민준혁은 울부짖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 설아는 돌아섰습니다. 기회는 이미 8년 동안 있었어요. 당신이 스스로 버린 거예요. 포졸들이 민준혁을 끌고 갔습니다. 민준혁의 비명이 멀어져 갔지요. 안 돼. 나를 놓아라. 나는 양반이야. 잔치는 엉망이 되었어요. 판서 대감의 딸 홍연아는 울며 도망쳤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잡혀갔다는 소식에 기절할 뻔했지요.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졌어요. 세상에 저런 놈이 있다니. 아내를 죽이려 하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그러게 벌 받아 마땅하지. 설아는 잔치마당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끝났구나. 드디어 복수가 끝났구나.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원수를 갚았어요. 바우가 다가왔어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이후 민준혁은 아내를 살해하려 한 죄로 곤장 10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함경도로 유배를 떠났지요.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유배였어요. 판서 대감 홍대용은 모든 비리가 밝혀져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가산이 몰수되고 집안이 풍비박산났지요. 바우의 아버지에게 씌웠던 누명도 벗겨졌어요. 바우의 가문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바우는 암행어사로서 활약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악한 자들을 벌하고 백성들을 도왔지요. 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바우를 존경했어요. 말 없는 암행어사가 가장 무섭다더라. 그분이 오시면 악한 관리들이 벌벌 떤대. 바우의 이름은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설아는 바우의 곁에 있었어요. 암행어사의 아내로서 바우를 도왔지요. 글을 써서 바우의 말을 대신 전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다니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다시 그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설아가 떨어졌던 그 절벽이었지요. 설아는 절벽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3년 전 여기서 죽을 뻔했어. 바우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나를 구해줬으니까. 바우는 어렵게 말했어요. 설아, 낭자. 설아는 바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우는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혀가 없어서 말하기 힘들었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었지요. 평생 당신의 목소리가 되어 곁을 지키겠습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고마워요, 바우야. 나도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지요. 파도 소리가 축복처럼 들렸어요. 두 사람은 화려한 한양을 떠났습니다. 다시 처음 만났던 바닷가 근처 작은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곳에서 조용히 살았어요. 바우가 암행어사 일을 할 때는 함께 다녔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바닷가에서 평화롭게 지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로 번지고 있었지요. 설아가 말했어요. 바오야, 나 행복해. 바오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설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8년 동안 민준혁 곁에 있으면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 매일 외로웠고 슬펐지. 바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있으니 매일이 행복해. 당신이 말을 못해도 상관없어. 당신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바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설아는 바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나를 살려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두 사람은 노을이 질 때까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백년해로를 약속했어요. 신분을 넘어선 진실한 사랑이었지요. 바오는 벙어리 머슴에서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설아는 버림받은 아내에서 암행어사의 부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높은 지위나 많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요. 민준혁은 양반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욕심 때문에 아내를 죽이려 했고 결국 유배를 갔지요. 바오는 벙어리 머슴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꼈고 결국 사랑을 얻었지요. 설아는 8년 동안 양반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벙어리 머슴 바오에게서 받았습니다. 바오도 세상에서 버림받고 혀까지 잘렸지만 설아를 만나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 신분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그 바닷가 마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해요. 절벽에서 밀쳐진 마님을 구해낸 벙어리 머슴, 그리고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요. 이제 오늘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지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방 안에도 가득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무거워진 눈꺼풀을 자연스럽게 감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밤도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안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 곁에도 분명 바오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봐 주세요. 외모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을 봐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을 찾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민준혁 같은 사람을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텅 빈 사람. 자기 욕심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평생 불행합니다.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세요. 그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편안한 잠자리 되세요.